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자분을 대신해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니? 한국 남자라고? 너가 지금 제정신이니? 이러려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니? 엄마,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한국인이라며? 뉴스도 안 보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니? 한국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엄연히 지금 전쟁 중 잠시 멈춘 휴전국이잖니. 언제든 전쟁은 다시 발발할 수 있고 전국이 북한의 핵폭탄, 핵미사일 사정권에 있기에 어디든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거 아직도 모르겠니? 불바다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곳이잖아. 한국 남자들 의무적으로 입대해서 몇 년간 혹독한 훈련 받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은 해본 거니? 남자의 눈이 돌아가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엄마가 걱정하고 설명해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 아니니? 엄마,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속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치적,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도 개입되어 있기에 우크라이나와 상황이 다르다고요. 전쟁 확률은 너무나 희박하다고요. 한국에 저랑 한 번만 같이 가요. 너는 지금 타이완 중국의 관계와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구나. 참 태평한 소리만 하는구나.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는 상황에 있거늘. 너 멋대로 하려거든 나가거라.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여기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녀가 있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도 전쟁, 죽음, 핵무기 등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완에 사는 27살 샤오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또래의 부모님보다 평균 10살은 더 많으신데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를 낳으실 때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만큼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살면서 단 한순간도 부족하단 느낌을 가진 적 없을 정도로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셨고 제가 기뻐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고 사셨습니다. 평생을 부모님 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 보니 늘 제 멋대로였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 특별한 꿈도 목표도 야망도 없었기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물이 말라 바닥이 보이며 쩍쩍 갈라지듯 적나라하게 제 인생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 또래 학생들은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봉사활동도 하며 각자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하는데 저는 뒤돌아보니 아무런 목적과 목표의식 없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게 없었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심지어 그 흔한 토익 영어 시험조차 치러본 적 없을 정도였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일주일간 집에서 나오지 않은 채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면서 스스로 너무나 한심했지만 한편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한 후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가던 중 교내 쪽문에 현수막을 발견하는데 현수막에 내 열정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는 문구에 갑자기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아보니 해외 봉사단체의 광고 현수막이었는데 뭔가 다이내믹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저는 알아보던 중 호주 워킹홀리데이란 프로그램을 찾았고 바로 휴학계를 내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을 지고 싶어 아르바이트부터 찾았는데 일반 식당, 커피숍의 시간당 페이는 작았기에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주중에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경비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편도 항공료와 단기 숙박 비용만 준비해서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도착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의 첫 느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호주라는 낯선 땅에 어느 날 홀로 툭
떨어지듯 남겨진 것 같았던 기분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나오는 돈이 300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떠나기 전의 생각과 실제 현실의 차이가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얼음땡 놀이를 하듯 나는 멈춰 있고 세상이 내 주변을 빠르게 돌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참 서서 공항과 사람들을 구경하며 서 있는데 정신이 서서히 들며 인포메이션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뛰어가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착한 공항 안내센터 앞에 직원으로 보이는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저의 눈앞에 있는 이 늘씬한 천사 같아 보이는 호주 미녀가 저를 구원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은 후 저는 영어를 못했고 긴장했기에 눈만 껌뻑이고 있었는데 마주한 현실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천천히 말해주세요. 슬로 플리즈라는 말과 함께 50달러 2장, 20달러 4장 등 지폐와 동전을 그녀 앞에 펼쳐 보이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순간 지금 제 삶의 철근 같은 힘인 밑바닥 정신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호주 생활 동안 맡았던 배역이 그리 다양하진 못했지만 길거리의 거지 아닌 거지부터 인류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 역할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돈이 없었기에 배고팠지만 그 상황마다 주어진 배역을 훌륭히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했기에 그리고 배고팠기에 2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호주 미녀는 저의 엉뚱한 잔돈 퍼포먼스와 도와달라는 호소에 크게 웃더니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캐리어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따라갔더니 공항 내 한 전화 부스였습니다. 전화기 옆에 비치된 팜플렛 중 하나를 빼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대화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치고 갑자기 저에게 수화기를 내밀며 받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양인인 한국인이 운영하는 백팩인 여행자 숙소 사장님께 전화 걸었던 것이었어요. 호주 직원분께서 저를 대신해 숙소 사장님께 사정과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의 답답한 사정을 들은 사장님께서 공항으로 픽업 차량도 보내주시고 돈이 없었기에 숙박 보증금의 50% 정도만 받으시며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후에 숙박비를 갚으라는 말씀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소는 시드니 킹스크로스 내에 있었고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셔서 그런지 투숙객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정보도 없었기에 일단 인사를 열심히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용 취사실에서 한국인 여자와 남자를 알게 되고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요. 남성분은 한국에서 해병대를 전역한 후 워킹 홀리데이로 왔는데 직업은 바텐더였고 여성은 저와 같이 대학생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호주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셋은 모두 영어를 못했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일을 찾아 나서야 했는데 언어가 안 되니 시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기억에 그나마 돈이 되는 택시 드라이버는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말이 필요 없는 직업인 청소나 몸을 쓰는 힘든 일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편이었는데 돈 되는 일은 언어가 안 돼서 할 수 없었고 힘쓰는 일은 가능했지만 시간당 임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병대 오빠가 농장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왔고 우리 셋은 고민 없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농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퀸즐랜드주 털리라는 곳이었고 바나나 농장이었습니다. 상황상 실내에서는 일할 수 없어서 바나나 밭에서 일했는데 바나나를 칼로 나무에서 분리하는 일은 호주인이 했고 저희는 험핑이라는 수확된 바나나를 트럭까지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 재배 지역 특성상 비가 매일 쏟아져 바닥은 항상 진흙밭이라 미끄러웠기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한가득 달려있는 나무의 가지를 어깨에 메고 중심을 잡고 이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허리가 아프고 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감싸고 있던 종이를 들추면 뱀이 나오는 일도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밤마다 눈물을 훔쳐야 했는데 저에게 편의를 봐주시고 배려해주신 한국인 사장님께 돈을 갚아야 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죽을 힘을 다해 2달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부족해 카라반파크 내에서도 텐트에서 살다 보니 하루에도 수차례 그리고 매일 비가 오는 날씨에
2달 가까이 되니 속옷과 운동화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때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탈리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24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곳은 브리즈번이었고 2시간 정도 더 들어간 같은 일한 곳에서 두 번째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감자 같은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거나 포장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파, SHALLOT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자지만 손도 빠르고 적성에 맞아 시간제 일이 아닌 능력제 컨트랙 일을 하며 그렇게 돈을 벌고 모으며 호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숙소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은 보통 차를 이용하여 장을 보는데 저희 같은 백패커들은 차량이 없어서 장을 본 후 마트에 카트를 끌고 카라반파크 숙소까지 끌고 와야 했습니다. 카트를 카라반파크까지 정상적으로 끌고 오려면 도로 위를 지나야 하는 위험이 있기에 가로질러 가는 잡초길로 다녔는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밤이 되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카라반파크로 진입하는 펜스 구멍 앞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과 마주쳤는데 불길한 느낌에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누군가가 제 팔목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고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굴다리 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게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옷이 벗겨졌고 하이만은 지키고자 비명을 질렀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남자 몇몇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며 그들 쪽으로 뛰려 했는데 바로 다시 잡혀 바닥에 내팽겨쳐졌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남자 2명과 괴한들이 대치 상황이 되더니 결국 싸움이 벌어졌는데 잠시 후 비명과 고함 등 싸우는 소리에 카라반파크 관리하는 분이 나타나셨고 도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괴한들은 도망가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저를 구해준 그분들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었고 저와 같이 농장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위급한 상황으로 경황이 없었기에 제 위주로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린 후 저를 도와준 남자 중 서태원이라는 남자가 다음 날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남자는 앞장서서 괴한들과 당당하게 맞섰고 그런 그의 모습이 마주칠 때마다 오버랩되고 감정이입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원 씨는 저랑 2살 차이 나는 대학교 휴학생이었습니다. 같은 카라반파크에 머물고 있었고 도와준 감사함에 제 숙소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농장일도 함께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짙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농장일을 함께하다가 비수기에 접어들면 시티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브리즈번 야외 수영장,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멜번시티 여행도 하면서 함께 1년 반을 보냈는데 그의 비자가 만기되고 한국으로 돌아가 졸업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그렇게 호주에서 헤어지게 됐고 저도 타이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소중한 사람인데 성격도 너무 착하고 스윗해서 제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함께 1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갑자기 헤어지니 정말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갑자기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진 듯 느껴지고 세상이 허무하다, 의미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무엇보다 그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3개월을 채 못 참고 저는 그에게 연락한 후 한국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은 정말 제 남자친구만큼이나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든 시설과 장치들이 자동화되어 있어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타이완 공항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고 호주 시드니 공항보다도 우수한 최신 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다시 만났는데 정말 믿기지 않게 너무나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태원 씨와 함께한 한국 투어는 정말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었는데 우리는 제주도부터 경주 한옥마을 그리고 서울의 경복궁, 롯데월드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여행하며 저는 한국의 문화와 자연에 매료되어 푹 빠졌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압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 중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 도시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서울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우리는 다시 헤어지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서로 헤어지는 가슴이 너무 아파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고 쓰다듬었는지 모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매일 통화하면서 대화 속에 결국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각자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드리는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태원 씨의 부모님은 저를 만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말을 꺼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화를 내고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필 북한과 늘 대치 중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 중인 나라의 남자와 만나고 있는지, 호주에서 만났으면 연애하고 헤어져야지 왜 결혼까지 가는 건지 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라도 나면 그 작은 나라에서 어디 도망갈 곳이 있냐며 도망갈 곳이 있다 손 치더라도 쥐꼬리만한 나라에서 그것도 절반으로 잘린 상황에서 북쪽에서 미사일 몇 발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며 바로 죽음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하시며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엄마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고 급기야 우리 모녀는 대화가 단절됐고 얼굴 마주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태원 씨와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며 일단 시간을 갖기로 했고 매일 침대에 누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느 날부터 몸에서 이상한 수포가 생기더니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고 가슴에서 바늘로 찌르듯 굉장히 날카로운 고통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때론 목의 전면 중앙이 자꾸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고 심한 날은 음식을 삼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서웠던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다른 신체 기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갑상선암 3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5년 내 생존율이 50% 된다는 말에 정말 절망적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저를 다시 보듬어 주었고 즉시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당시 가장 적합한 병원에는 내부 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 저의 수술 일정이 뒤로 밀렸고 타이완 내에 다른 수술 가능한 병원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같이 태원 씨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태원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 받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그가 세브란스와 아주대 병원 등 여러 곳을 알아보며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1주, 2주 지나면서 저와 가족 모두 초조해지고 저의 증상은 심해졌는데 만일 이 암이 목 주변 조직이나 림프노드로의 전이가 되면 수술의 범위가 커지고 수술 후 남은 암세포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져 매우 위험한 단계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타이완의 병원에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전 한국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원 씨의 도움으로 다행히 수술 받을 수 있었는데 항암 치료로 암세포의 최적을 축소한 뒤 본격적인 수술 프로세스를 거쳤고 총 5회의 항암 치료 끝에 위험한 암세포는 거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면역체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태원 씨가 저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이번 일로 제가 호주에서 괴한들에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 태원 씨가 저의 생명을 구해준 사실을 엄마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한국에 함께 머물면서 태원 씨와 시간을 보내고 밥도 함께 먹고 대화를 해보면서 그의 착상 심성과 올바른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느끼셨고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몇 달간 머물면서 경험한 한국이란 나라는 타이완에서 뉴스로 보고 듣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 중 엄마도 쉴 수 있도록 시간이 될 때마다 태원 씨가 병 간호를 해주고 엄마가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사우나와 숙소를 구해주기도 하고 병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품들을 선물해주고 말동무를 해주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태원 씨를 찾기 시작했고 누가 시킨 듯이 저보다 태원 씨 칭찬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에게 태원 씨와의 결혼 얘기를 다시 꺼냈는데 엄마는 이 정도의 남자면 절대 놓치지 말고 세상 어디서든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라며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했는지 글을 쓰는 지금도 웃음만 납니다.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지금 한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태원 씨와 한국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눈 뜨면 제 곁에서 웃어주는 그를 보며 정말 진정한 삶의 감사함이 어떤 느낌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내년 5월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원 씨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저의 에피소드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만일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며 널리 퍼뜨려 주신다면 행복이 전파되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